10개월 전 친정아버지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날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아프신 분입니다. 뇌경색으로 말씀도 어눌하시고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드리지 않으면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단어를 기억하는 뇌가 손상이 되어 아들, 딸 이름도 기억해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가슴을 세게 두드리지 않으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다시 아이가 되신 분인데 물건도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돈을 쥐어드려도 그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분인데 어디에 계시는 건지, 요양원에 가기 싫어서 어디 도망을 가신 건지 짐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 상황이 빡빡해 아버지를 챙기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고 아버지를 챙기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한심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끝도 없이 흘러내려 잠도 못 자고 물도 삼킬 수가 없는데 아버지는 며칠째 행방불명이 된 채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며칠은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죠. 저는 올해 50살의 여자이고 아버지는 올해 78세 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엄마가 난소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3살 아래 남동생과 우리 남매 둘만 보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해 오셔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셔서 그런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주변에서 중매를 권하는 사람도 꽤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재혼하시면 우리 남매가 새엄마 눈치라도 보고 살게 될까봐 끝내 재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 둘 다 결혼한 후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그저 인생 친구나 삼고 싶다고 재혼할 분 소개시켜주겠다는 분들의 주선을 사양하셨죠. 아버지는 현명하시고 언제나 든든한 분이어서 평생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육신도 정신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 없더군요. 3년 전 아버지에게 뇌경색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친구분들하고 설악산으로 단풍 구경 가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시는 날이었습니다. 2박 3일로 가신다기에 잘 다녀오시라고, 아버지도 돈이 있으시지만 친구분들하고 기분 내고 오시라고 밝은 색깔의 점퍼도 새로 사드리고 돈도 10만 원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도착하시는 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도착하셨냐고요. 아버지가 잘 다녀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이상할 만큼 어눌하셨습니다. 몇 마디 말씀을 하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을 정도여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아버지께 이런저런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빨리 잊지 못하시고 라는 말씀만 계속 반복을 하시다가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분명 아버지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근해서 오자마자 아버지에게 다녀와야겠다며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친정에 도착했을 때 집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누구 왔어? 하고 내다보시는데 너무 조용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아버지는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부르니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는데 왔어 하시는데 그 발음이 명확하지가 않고 아버지의 눈동자는 초점도 흐릿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했더니 몰라. 힘이 없어. 말씀을 또박또박 하시려고 엄청 애쓰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바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아버지는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아버지가 최대한 좋아지실 수 있도록 어떤 치료라도 좋으니 치료해 주시라고, 제발 우리 아버지 예전처럼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사정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해보겠지만 한쪽 뇌에 문제가 생겼고 이 뇌는 언어를 담당하는 쪽이라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높고 커다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병이 찾아오다니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울고 있으면 아버지가 왜 우냐고, 무슨 걱정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얘기해보라고 저를 달래주셨는데, 제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려도 아버지는 아시는지 모르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뇌경색 환자는 뇌를 자꾸 사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도와주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 앞으로 어떡하나 앞이 깜깜했습니다. 저는 집에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상황이고 동생 내외에게 아픈 아버지를 부탁하면 분명 난색을 표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치매 시어머니를 모신다고 했을 때 동생 내외는 저에게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요양원에 보내면 간단할 것을 뭐하러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치매인데 병든 부모 모신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으면 절대 안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치매 어르신 돌보기 힘들죠. 어르신들은 요양원 들어가면 죽으러 들어간다고 생각하신다는데 치매에 있으니 바로 요양원으로 가시라고 하면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 싶어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애 셋 키우느라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고 애들은 다 커서 별로 손 갈 일도 없는데 어머니는 제가 돌보겠다고 했죠. 다행히 어머니는 엄청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서 대소변도 가리시고 가끔 저를 못 알아보기는 하시지만 대화는 어느 정도 통하니 모시고 있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내외는 저와 생각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니 아버지를 동생 내외에게 부탁을 하면 뭐라고 할까? 바로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얘기는 해봐야겠다 싶었죠. 우선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혼자 생활하시기는 힘들 것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해? 설마 나보고 모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모시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했죠. 모시는 것도 마음에 있어야 모시는 거지 아무나 못 모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아버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우리 부부와 남동생 부부가 만났습니다. 정 못 모시겠다 하면 아버지를 제가 돌봐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올케가 그러더군요. 아버지, 저희가 모실게요.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남동생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남동생도 우리가 모시기로 했어. 우리가 모실게.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이냐고, 정말 괜찮겠냐고 하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그 대신 아버지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면 그때는 요양원 보내야 될 것 같은데? 하더군요. 당연히 너무 심각해지면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지. 너무 힘들게 모시면 가족들도 다 지치니까. 최대한 나도 많이 도울게. 그렇게 마음 먹어줘서 너무 고맙다. 올케 너무 고마워. 그랬더니 올케는 뭘요, 당연한 거죠. 했습니다. 아버지를 남동생네로 보내고 아버지가 사시던 집은 처분해서 아버지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드렸습니다. 남동생네 집에 아버지를 보내고 난 뒤 아버지가 잘 지내시나 어쩌나 올케가 싫어하는 행동은 안 하시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케한테 전화를 해보면 아주 밝은 목소리로 아버님 잘 계시니까 걱정 마세요 형님 했습니다. 올케는 늘 뭔가 불만스러워서 툴툴거리는 성격이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밝아서 내가 그동안 올케를 잘못 알고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 번씩 아버지 좋아하시는 반찬 몇 가지 만들어서 가면 동생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툴툴거리고 있으면 아무리 아버지가 말씀이 어눌하고 대화가 잘 안 돼도 아들 내외 눈치 보실 텐데 동생 내외가 참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보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닐 테니 반찬 걱정이라도 하지 말라고 저는 열심히 반찬이며 국이며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동생 내외 가져다 줄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와서는 아버지 혹시 거기 갔어? 하더군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여기 왜 오셔?
아버지 집에 안 계셔? 하고 물었더니 아 그럼 어디 가셨지? 분명히 그 앞에 계시라고 했는데 아 이거 큰일이네. 오늘 요양병원에 데려갔는데 아버지가 없어졌어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듯 머리가 어지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요양원은 또 무슨 요양원이야. 좀 알아듣게 좀 얘기를 해.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더군요. 아버지가 밤에도 안 자고 자꾸 돌아다니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싫은 소리 몇 마디 했더니 자꾸 말도 없이 집을 나가려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러냐고 어딜 나가시냐고 했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때리는 거야. 그래서 때리지 말라고 아버지 손을 잡으니까 아버지가 나보고 침을 뱉고 난리도 아니잖아. 도저히 더 이상 아버지하고 같이 못했을 것 같아서 아버지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갔었지. 주차하는 동안 잠깐만 입구에 서 있으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새 사라져버렸다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데려갔냐고 했죠. 그랬더니 동생이 버럭 짜증을 내면서 아버지 상태 안 좋아지면 요양원 보내도 된다며. 그때 얘기 다 했잖아. 아버지 안 좋아지면 요양원 보낸다 했잖아. 기억 안 나? 했습니다. 물론 그랬지. 그런데 상의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 요양원 보낸다고 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었잖아. 그런데 아버지를 혼자 두면 어떡해?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제가 애 같아서 얘기를 하니 아씨 뭐야. 지금 나 원망하는 거야?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아버지 우리 집에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지금까지 돌봤는데 고생했다는 말은 못하고 지금 나 원망하는 거야? 이거 뭐 좋은 일하고 욕먹네, 어? 말이 험하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런다. 아버지가 사라지셨다니 그러는 거다. 일단 실종신고 내고 병원에 한번 물어보자. 병원에 물어보면 알 수도 있다. 어떤 병원이고 몇 시경이며 아버지는 무슨 옷을 입었는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뭘 그렇게 자세히 캐물어?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동생이 기분이 나쁘다는 듯 말을 하기에 그게 아니지 않냐고. 자세히 얘기를 해야 아버지를 빨리 찾을 것 같아서 그러니 얘기 좀 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동생은 그제야 툴툴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버지 찾는 게 우선이니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하고 전화를 끊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간 요양병원에 아버지 사진을 들고 가서 혹시 이 할아버지 여기 왔었냐고, 여기 앞에서 계셨다는데 혹시 병원에 들어오신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병원에서는 그런 분 전혀 본 적이 없고 새로 들어오신 분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하고 연락처를 드리고 혹시 이런 분 여기 오시면 꼭 연락 좀 주시라고, 우리 아버지인데 요양원에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일로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니다 들어오니 진이 다 빠졌습니다. 일단 밥이라도 좀 먹고 정신 좀 차리자 싶어서 부엌으로 갔는데 부엌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져다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반찬이 온데 흐트러져 있고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또 어머니가 그러셨다 싶어서 어머니 반찬을 하나씩 덜어서 드셔야지 이게 뭐예요 했더니 네가 밥을 안 주니까 그렇지? 왜 너만 처먹어? 맛있는 거는 숨겨놓고 또 너 혼자 먹는 거지? 다 알아. 나쁜 년. 하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어머니까지 보태시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밥이고 뭐고 다 귀찮아 방 안에 들어가 누웠죠. 한숨 잠이라도 잤으면 좋겠는데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건지 지금 어디에 계신 건지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드러누워서 눈물을 찍어내고 한숨을 쉬고 있으니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더군요.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기에 아버지를 잃어버렸다고, 너무 속상해서 죽을 것 같다고 남편 앞에서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한번 찾아보자고, 경찰 친구들 많으니까 내가 알아보겠다고, 별일 없을 거니까 마음 놓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있었고 그제야 저는 기절한 듯 잠깐 잠이 들었다 깼는데 남편이 저보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더니 좀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처남이 이 요양병원 앞에 아버지 내려드린 거 맞아? 경찰이 여기 근처 CCTV 확인해봤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차에서 내리거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안 보인대. 다른 요양병원 아니냐고 묻는데 여기 확실한 거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확실할 거라고 동생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 그래, 처남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래도 다시 한번 정확한 위치를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위치를 확실히 알아야 CCTV 확인이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동생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거기가 맞는데 왜 물어보냐고, CCTV 안 잡히는 걸 왜 자기한테 물어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알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고 했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병원 일대에서는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너무 불안했습니다. 온갖 나쁜 생각이 들고 뉴스에서 본 치매 어르신들 실종 사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째 뜬 눈으로 지새우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3일째 되던 날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최성남 어르신 자제분 되시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 찾으셨냐고 했더니 어르신 여기 경찰서에 계시니 모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바로 남편하고 같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고 아버지를 본 순간 아버지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들고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아버지 앞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 아버지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니 아버지는 응 소리만 하셨고 옆에 앉아있던 웬 중년 남자가 그렇게 빨리 하면 말을 알아들어요? 할아버지한테 또박또박 말해야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신지 하고 물으니 경찰관분이 이분이 어르신 모시고 온 분입니다. 여기 앞에 지하상가에서 어르신이 노숙을 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하더군요. 노숙을 하셨다는 얘기에 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래도 딸 하나는 잘 키웠네. 아들 놈은 버리고 가고 딸은 찾으러 다니고 한 핏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버리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물었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노인들 많이 봤거든. 내가 저기 앞에 공원에 앉아가지고 햇볕 쬐고 있는데 어떤 차가 노인을 한 명 내려주고는 쌩하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차에서 내린 노인이 오도 가도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저 영감이 왜 땅만 보고 서 있나, 땅바닥에 돈이라도 떨어져 있나 싶어서 옆으로 가봤지. 그랬더니 돈도 안 떨어져 있는데 노인이 오도 가도 않고 계속 서 있더라니까. 그래서 별 이상한 영감 다 봤다 싶어서 그냥 와버렸지. 그리고 다음 날인가 지하상가 내 자리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담요도 하나 없이 영감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감 저러다가 얼어 죽겠는데 싶어서 영감한테 가봤더니 그때 땅바닥 보고 있던 그 영감인 거예요. 그래서 영감 집에 안 갔냐고, 왜 여기서 노숙하느냐고 물었더니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무슨 말하는지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 그때 딱 느낌이 왔지. 아, 어떤 잡놈이 또 부모 버리고 갔구나. 그때 그 차가 아들놈 차구나. 그래서 아들 어딨냐고 물었더니 절레절레 하면서 모른대. 딸은 어딨냐고 물었더니 또 모른대.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절레절레 하면서 안 먹었대. 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괜히 짠하고 먼저 간 우리 아버지도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남한테는 절대로 먹을 거 이런 거 안 나눠주는 사람인데 노숙 생활 5년 만에 컵라면 사 먹으려고 꽁쳐놨던 돈 3,000원 털어가지고 내가 이 영감 콩나물국밥 사줬다니까. 나는 콩나물 한 개 안 얻어먹고 영감이 다 먹어치웠어. 얼마나 잘 먹는지. 내가 사람한테 밥 사주고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은 처음이야. 그래서 내가 이 영감을 어떡하나 싶어서 식당에서 주는 커피까지 얻어먹이고 여기로 데려왔다는 거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이러다가 잘못하면 객사하는 거라니까. 나처럼 전문 노숙인이면 모를까 큰일 날 뻔했지. 아저씨가 아버지하고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동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더군요. 남편은 그 아저씨한테 자기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사람 뽑고 있다. 혹시 일할 생각 있으면 연락하시라고 명함을 한 장 주었고, 저는 아저씨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아저씨 콩나물국밥 사드시라고 10만 원을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왔죠. 동생한테 연락을 할까 하다가 모든 상황이 확실해지면 그때 해야겠다 싶어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그 경찰서에 다시 가서 노숙자 아저씨 얘기가 사실인지 CCTV 확인해보고 싶다고
만약에 아버지를 버리고 간 것이 맞다면 동생 내외 고소하겠다고 했죠. 며칠 뒤 경찰에게 연락이 왔고 CCTV 확인을 해보니 그 아저씨가 얘기한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동생 내외를 고소하고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 의사소통도 안 되고 집이 어디인지 당신 이름이 뭔지도 말씀 못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 아버지를 버리는 건 죽으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했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처분한 돈, 그리고 대리점 하시다가 대리점 정리하신 돈,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죠. 그랬더니 그 돈은 이미 동생 통장으로 이체되고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보니 동생은 아버지의 돈이 탐나서 아버지를 데리고 있다가 아버지를 이용해 돈만 빼가고 얻을 거 다 얻고 나니 아버지를 내다 버렸던 겁니다. 저는 너무 괘씸하고 분해서 동생 내외가 용서가 안 됐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저는 변호사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정신이 뚜렷하지 않은 아버지를 이용해 돈을 빼간 동생 내외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고소당하고 소송당한 것을 안 동생 내외가 그제야 저를 찾아왔더군요. 저보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가족끼리 고소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긴 말 하고 싶지도 않고 상대하기도 싫어서 아버지를 버린 인간은 그 순간부터 내 가족 아니야. 네 계획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니? 법대로 처리할 테니 돌아가. 한 번만 더 허락 없이 찾아오면 아버지 곁에 얼씬도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그리고 한 번만 더 아버지를 상대로 장난질하면 그때는 네 인생도 끝날 줄 알아. 동생 내외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발악했고 저는 경찰에 신고해서 동생 내외를 끌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소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는 저희 집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치매 시어머니와 급성 뇌경색 친정아버지가 한 집에서 사시는 게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혼자 계실 때보다 두 분 함께 계시니까 두 분이서 그림도 같이 그리시고 화투도 같이 치시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치 애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 둘이 키우니 더 수월해진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버지와 시어머님 두 분을 언제까지 제가 모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